냄새 좋다. 아, 이거 아, 뭐예요? 할만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심플하면서 강하게 좀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요 브이샤랑 네. 콕함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저는 르한다는 아예 요 5개 중에 네.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3번 콕함을 네, 저요. 모임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해 보고자 하는데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1년 2개월인가요? 네. 예, 1년 2개월 동안 살다 오신 공동묘 활동가로서 커피 농부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또 때로는 비즈니스로 때로는 커피 러버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오신 김다영님을 모시고 생생한 루안다 체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루안다 안 가보신 분 김원진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루안다 안 가본 사람 역을 맡은 김원지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목소리는 왜 그래요? 5년 전에 우리가 커피 모임할 때 루안다 인조부 커피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 1000개의 언덕이니 뭐 어머니의 눈물이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 그 루안다 커피 인조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신다면. 네. 인조부는 이제 회사명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이제 코끼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인조부가 예. 코끼리.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녀오신 분에게 확인해주시고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제 루안다 스토리를 보면 루안다는 이제 후투족과 투치족이 이제 살았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원래 자기들끼리 잘 살았어요. 그 후투족이라고 하면 농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부족이었고 투치족이라고 하면 유목민이었죠. 이 유목민이 내려와서 후투족을 지배를 하는 형상이었죠. 인구 분포대로 보면 대략적으로 맞는 수치 모르겠지만 뭐 15에서 20%가 투치족이고 나머지 이제 80%대 영역이 후투족입니다. 근데 벨기에인가요? 저 정리했던 나라가? 예, 벨기에 쪽에서 식민지화 시켜 나가면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원화 정책을 핍니다. 지배적인 투치족은 잘 대우를 해주고 피지배층인 후투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압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자기 부족끼리 갈등이 생기면서 식민지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심화가 돼서 독립 이후에도 부족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마 연도가 1994년쯤 키갈리 항공에서 비행기가 격추가 되는데 여기에 루안다 대통령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게 후투족이었는데 후투족의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네. 오, 비행기가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제 후투족이 이제 화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 삼촌이야. 근데 오늘은 민병대가 되면서 어제까지 같이 놀아주던 아이를 벽에 던져서 죽이는 살상이 발생했죠. 슬픈 이야기네. 네. 이제 그런 내전을 겪고 지금은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치유 단계에 들어섰고 서로가 이제 협업해서 살아가고. 왜 둘이 싸운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벨기에가 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벨기에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조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양반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었잖아요. 싸우도록 막 네, 이렇게 그게 바람잡고. 그 이원화 정책을 썼고 그리고 독립 이후에는 공산당과 독립운동가라는 이원화 정책을 또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갈라놨죠. 또 그게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지방자치제 자기들이 식민지하에서 정작 상대해야 될 상대가 있는데 그걸 잊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부족 간의 갈등을 계속 심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부족 전쟁이 이제 발달된. 근데 루안다 안 가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책 읽어서 알아요.
책임서. 제가 아는 루안다 안 가보신 일반인 중에 제일 네. 설명 잘하신 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영화도 그때 상영해줘서. 갔다 온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영화로 나왔던 거는 인상깊게 호텔 루안다라는. 아, 호텔 루안다. 그거는 어. 호텔 루안다는 실제 음. 발생했던 사건에 음. 뭐 그나마 잔혹상을 가장 영상으로 보여줬던 거고. 요게 이제 사실 이게 알게 된 계기는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걸 알고 루안다를 협조를 하자 도와주자 그래서 미국의 AID 자금이 들어가서 원조로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후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00개의 언덕이라는 책은 네, 이제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마티스 커피 대표님이자 현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오늘 그 커피 전문가로서 또 팩트 체커로서 함께 해주실 커피 전문가 신병주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팩트 체크를 해봤자 뭐 네.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커피라는 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걸 가지고 최대한 이제 다음 또 연구 과제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꼭 정답이다라는 게 이때까지 없었어요. 뭐 옛날에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콜드 브루, 뭐 더치, 뭐 이런 거 보면 뭐 카페인이 뭐 하나도 없다. 지금 보면 지금 또 얘기가 네, 그 방법에 따라서 카페인의 양이 다른 거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우리가 옛날에 모르고 어깨너머로 또는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다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네. 좀 한번 설명해 주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신 대표님 뵈면은 우리가 항상 그 업계에 큰 그림 그리시고 그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맨날 큰 그림만 그리시고 그러니까요. 돈은 언제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 도화지는 큰데요. 네. 거기 물감 살 돈이 없어요. 연필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게스트이신 김다영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다영님은 참고로 지금 현재 공정무역 단체에서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루안다 생산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현지에서 진두 지휘하시면서 1년 2개월 동안 루안다에서 체류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커피 농부들의 함께 했던 그런 다양한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름다운 커피라는 공정무역 커피 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루안다에서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커피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산지에서 새로운 농부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서 1년 2개월 정도 이제 루안다에 살면서 농부들도 보고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또 오늘 루안다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불러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00개의 언덕, 뭐 어머니의 눈물, 뭐 여러 가지 인삼 냄새, 뭐 홍삼 등등등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그런 커피 스토리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5년 전 스토리의 리바이벌입니다. 네, 흔히 이제 사람들한테 묻죠.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럼 지금도 변함없이 좀 루안다야. 루안다 커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네.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그 커피를 막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커피 투어라는 걸 출발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매니아가 됐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도 커피업계 이름 있는 사람을 맨 먼저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커피를 2잔을 마셨는데 아마 하나가 코스타리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하나가 이제 루안다였어요. 루안다를 추천해줬는데 그때 당시 트위터에 제 친구분이 이제 명이라는 분이 루안다 커피를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카페 사장님이 어머니 눈물이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면서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이제 주문을 이제 루안다 커피를 했었고 그래서 커피가 나와서 그때 마셨던 커피가 루안다 마엠베고 시우이 6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은 커피 드셨네. 테라고사 동방에서 이미 주고 팔았죠. 근데 그 커피를 마셨는데
한 잔 마시고 커피를 못 마시고 앉아서 계속 눈물만 뚝뚝뚝. 왜? 그렇죠. 어떤 이유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울었어? 거기에서 나오는 향 때문에 이제 정말? 예. 거기 그 감초 향이 우러져 나오는데 감초향. 예. 제가 좀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약하지만 그 저희 할아버지가 야매로 이제 야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한의원 하셨던 거나 동네에서 무허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가 있어서 집에서 이제 항상 그 한약을 많이 다렸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한약재 이렇게 넣어서 하시다 보면 어르니까 자꾸 못 먹으니까 감초를 좀 넣어서 감초향에 이렇게 한약재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일찍 가셨어요. 좀 바쁘셔서.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약 다려 주시던 물을 안 그래서 들어올 거기서 거야. 감초향이 나면서 네.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막 오버랩 됐구나. 네, 거기다 이제 감정이 어머니 돼가지고 눈물 이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눈물처럼 흘렀고 마시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눈물만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맛있었어요? 네. 어. 근데 커피가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기억이 나. 아 그래서 어머니 눈물이 그게 시작됐구나. 감초향 때문에. 네. 그 뒤로 이제 루안다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게 돼요. 그게 이제 천개의 언덕이라는 책인데, 아 천개의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호자금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발간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루안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네, 책이네. 네, 아주 리얼하게 이제 적혀 있고, 이 책은 이제 천개의 언덕,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주식자 주인공 살아남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잔다르크, 네, 우무비에이 잔다르크예요. 우무비에이라는 뜻은 아프리카어로 생명을 선사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잔다르크는 세례명, 천주교 세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가 살아남죠. 결국 그 내전을 겪고 나서, 그리고 독일의 한나 얀젠이라는 분의 가정으로 입양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나 얀젠에게 하게 되고, 한나 얀젠은 그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제 기억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그 내전을 책을 써서 보내게 되죠. 세상에 알리게 되구나. 그게 천개의 언덕이라는 천개의 책을 언덕이구나. 써서. 천개의 언덕은 정확히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무비의 할머니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주던 매번 반복적으로 해주던 이야기인데 루안다의 이야기예요. 훌륭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더 훌륭해지고 싶은 거야. 내 백성들을 더 잘 보살피고 싶어서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는데 넘어갔던 언덕의 개수가 1000개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번째 언덕에서 요구를 하죠. 가장 사랑하는 걸 이제 내놓으라는. 결국 이제 자신의 딸을 주게 되는데 거미에게 이제 딸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북을 받아옵니다. 해피엔딩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미는 또 이제 신의 아들이었든지 뭐 왕자였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받아왔던 북이 칼링가라는 북이에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그 백제들 신라 같은 자명부하고 비슷한 건데 저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울려. 근데 울리는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북이에요. 북이. 예. 신문고 같은 거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천개의 언덕이고, 루안다 자체에도 굉장히 언덕이 많기 때문에 뭐 차밭이라는 게 더 언덕이 형성됐으니까 그 천개의 언덕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돼서 루안다 내전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이야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책의 한 권의 책의 힘이 얼마나 센 건가를 보면 사실 그 키갈리 항공에서 격추당했던 비행기 내에는 부룬디 내전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루안다만 알고 있어. 또 궁금하신 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네, 이름이 네. 그 이제 김원희 대표님이 이제 테레로사에서 첫 커피를 마신 게 루안다고, 거기에서 한약 냄새, 감초 냄새가 나서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서 거기서 어머니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름 줬다 그런 네,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루안다 살다 오신 분, 네. 저 천개 언덕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1000개가 있나요? 언덕이 1000개 맞아요? 사실 한 100개 아니에요? 루안다 정보도 언덕을 다 세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렇게 언덕이 네, 많아요? 같은 동네에 있어도 이제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제가 볼 때 1000개가 충분히 넘을 것 같고 그래. 루안다를 표현할 때 1000개의 언덕, 10,000개의 미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0,000개의 영어로 미소. 영어로 thousand of hill, millions of smile. 그래서 그게 약간 오. 그 브랜드예요 루안다의. 네, 1000개의 언덕, 10,000개의 미소. 네. 언덕도 되게 예쁘고 좋지만 뒤에 10,000개의 미소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루안다 사람들이 웃으면 정말 예뻐요. 아, 네, 그래요? 네, 사람들이 오늘 10,000개의 미소를 처음 들었어요. 네. 웃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그 1000개의 언덕, 10,000개의 미소 이거를 루안다의 이제 특징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아프리카의 심장 그리고 아프리카의 스위스, 아프리카의 진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그 정도로 이 환경이 이게 훌륭하다는 뜻인가요? 네, 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막 그리고 굉장히 물이 없고 이런 곳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나는 지역은 동부 아프리카 지역, 뭐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 이런 쪽은 산림이 우거지고 이렇게 고도도 높고 굉장히 숲도 많고 이런 지역이에요. 커피가 이제 그런 지역에서 자라서 근데 그 중에서도 루안다는 그 아까 말씀하신 제노사이드 이후에 그 내전 이후에 저는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에이드 자금, 그러니까 원조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대통령도 엄청 국가 개발에 이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동부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깨끗하고 제일 발달이 잘 돼 있고 지금 경제 성장률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8%로 루안다가요? 네, 그런 나라로 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실상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루안다입니다. 그 지형은 굉장히 이 언덕이 많고 그리고 그 기후는 어때요? 기후? 기후는 저는 한국에 오니까 네. 땀도 많이 나고 너무 힘든 게 루안다는 1년 내내 한 저녁 기온이 15도에서 17도, 낮 기온이 25도에서 한여름 되면 30도 정도. 근데 이런 날씨가 1년 내내. 1년 내내. 네. 그리고 저 한국에 오니까 지금 5월을 안 돼도 너무 더운 거예요. 막 땀이 나고. 습도는 많지 않은가 보죠? 습도도 한국보다는 한국은 확실히 좀 이렇게 바다로 쌓여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루안다는 이렇게 내륙에 쌓인 조그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4분의 1? 그렇게 작아요? 전라남북도 정도? 그 정도 큰 나라네. 작은 나라예요. 이거는 좀 의외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얘기해. 되게 조그맣게. 아프리카의 스위스 이렇게 되게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습도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굉장히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대신 고도가 높아서 햇볕이 좀 많이 찌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까맣죠. 그래도 한국보다 덜 덥고 덜 춥고 네,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그렇구나. 신 대표님 근데 우리가 이 한간에는 그 감자 디펙트 뭐 그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실제로 그게 나는 거 맞아요? 네, 포테이토 디펙트라고 하는 거는 예. 실제로 이제 그 안티스테아라는 벌레에 의해서 흠집이 생긴 벌레가 먹은 자국에 박테리아가 침투를 해가지고 발생되는 향미, 특유한 향미예요. 근데 왜 꼭 그 루안다에서만 그 향이 나왔어요? 그게 그 발생 원인은 검증이 안 됐는데 그 그레이트 레이크인가요? 홍보강 그 주변에 그레이트 레이크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 지역에서 사는 박테리아가 집중적으로 그 안티스테아라는 그 약간 찐득이 벌레 같은 그런 벌레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자국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뭐 지금은 루안다가 대표적이지만 뭐 간헐적으로 탄자니아, 뭐 케냐, 뭐 부룬디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2014년도 그 COE 커핑 때 아주 부각이 됐었죠. 왜냐하면 특히나 뭐 SMA 그 커핑 폼에서는 그냥 테인차하고 폴트만 정해주면 되는데 근데 COE 옵션 때는 혼자 산책을 하고 다녀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루안다만 그런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루안다 굉장히 안전해서 전 처음에 갔을 때 내가 해외에서 특히나 커피의 그 원산지인 아프리카, 커피가 처음 생긴 아프리카 꼭 이런 데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루안다는 내가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루안다 커피를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 여기서 프로젝트로 도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루안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뭐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결혼도 했고 혼자 남편은 이제 한국에 있는다고 하고 혼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못 나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고 싶은 욕구가 막 거기서 생기셨구나. 네.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산지에서 모든 것들을 한번 쭉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루안다에 대한 애정 이것 때문에 루안다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관점에서 이제 아직도 한국에서는 루안다가 되게 마이너 약간 좀 생소한 나라죠. 에티오피아, 뭐 가테말라, 남미나 뭐 그렇죠. 케냐 이런 것들이 예. 유명하고 루안다 뭐 커피가 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데 이렇긴 한데 사실 루안다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시장이 되게 좁은 편이지만 대다수 미국, 유럽에는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고 네, 많은 또 이제 스페셜티 커피 바이어들이 찾는 커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많이 소개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외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옆에 있는 커피 유명한 나라들에 비해서 품질도 뒤지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루안다 커피가 맛있게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더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커피를 통해서도 팔고 많은 분들이 루안다 커피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공정무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네팔, 페루 다른 나라 다니면서 커피 농부들의 어려움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커피콩 버리는 것도 되게 아까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커피를 따는지 어떻게 아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커피 1kg 모아서 정말 뭐 1,000원, 2,000원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되게 많이 그냥 싼 커피도 많고 오래된 커피는 버리고 하죠. 사실 저는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가 낭비되는 것도 아깝고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루안다에 가서 봤는데 루안다는 품질도 좋고 되게 기후도 좋고 맛있는 조건들이 많이 이제 아프리카 쪽이니까 형성돼 있는데 농부들도 좋은 커피를 생산을 하지만 굉장히 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한국에서 팔리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 농부들이 체리를 이만큼 받겠고 현지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 그마저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잣돈 같은 것들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면 25% 이율이 붙는 거예요. 이자가. 네. 세다. 고리대에다가 완전히 독과점에다가 고리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 농부들은 내수 커피 회사들에게 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내수 커피 회사들은 농부들이 직접 할 수 없다는 약간의 약점 그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농부들한테 7-80% 가격으로 사고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가공하려면 돈이 드니까 대출을 해주면서 여기에 뭘 붙이고 45%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농부들은 커피를 할수록 돈이 많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지고 가난해지구나. 이걸 또 버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 루안다 되게 작은 나라에서 한 되게 유명한 커피 회사 2-3개들이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0% 나쁘다고 말 수 없지만 제가 또 커피 농부의 삶을 봤을 때는 노동력 착취. 커피를 키우고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데 저희가 공정무역 가격 공정무역 가격 플러스 정확한 가격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가져온 샘플들이 저희가 일하는 곳이 그 호수 옆에 조금 붙어 있는 4개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부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공 회사를 한 차리는 협동조합에 네. 몇 명의 농부들이 회원으로 돼 있어요? 네. 조합이? 네, 그 협동조합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사실 되게 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10,000명 이렇게도 있어요. 그런 네. 데는 이게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좀 이제 수익도 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 합치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협동조합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 4개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한 거죠. 근데 작은 규모를 선택한 이유는 큰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규모가 있고 품질 관리도 되고 근데 작은 조합들은 이 큰 조합으로 크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내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가격이 너무 낮고 대출은 계속 받아야 되고 쉽지 않은 것들을 보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이런 작은 조합들은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바로 사다리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조합들이랑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아까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100원 커피가 100원이라면 한 7, 80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정무역으로 거래했을 때 그분들에게 얼마 줍니까? 저희가 네. 이전에는 파치몬트도 있고 체리도 있고 사실 농부들이 제일 먼저 파는 부분은 커피 열매잖아요. 예, 예. 저희가 역으로 추산해서 계산했을 때 예. 농부들이 체리 값으로는 3배에서 5배 정도 다른 시장보다 저희가 공정무역으로 많이 하면? 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혜택이 가는 거네요? 네네. 어. 사실 이게 워낙에 체리 하나의 값이 싸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뭐 10원, 20원 차이, 뭐 100원, 200원 차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생두값에서 키로로 넘어갔을 때는 일반 생두 회사들이 사는 것보다 저희가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농부들 입장에서는 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수입도 늘어나고 그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거래하면 내 삶도 개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각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그 협동조합이 저희와 같은 바이어와 거래를 하고 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연결이 됐을 네. 때 연결이 되지 커피를 못했을 사줄 때는 수 있는 곳에 연결이 됐을 때 한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구매처를 찾지 못한 농부들은 또 그냥 7, 80원에 계속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맞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곳도 아직 이번에 구매를 하지만 아직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와 같은 바이어가 아직 없는 협동조합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수가입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저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희 플러스 뭐 유럽에 있는 스페셜티 바이어들 혹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공장무역 바이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수 중간 상황이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했을 때 이런 효과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 협동조합들의 품질도 관리해주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역량을 키워주면서 또 하나는 한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저희와 같은 스페셜티와 공정무역 바이어를 찾아주는 거, 연결해주는 거. 이거를 세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걸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저희가 조금 소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 미국에 이제 보스턴이나 작년에 시애틀 같은 데 가서 미국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제 저희 것도 프로모션하고 뭐 유럽에서도 가서 하기도 하는데 비즈니스의 세계가 이제 쉽지는 않죠. 저희도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 첫 해 시작한 것 치고 저희 요즘에서 쿠카모 협동조합은 영국의 한 곳 바이어를 찾아서 이제 올해도 거래를 2번째 하고 있고 사실 그 쿠카모는 올람에서도 이제 제안을 받아서 커피를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쿠카모 협동조합은 저희 다른 곳은 저희가 이제 처음 발굴해서 아름다운 커피에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한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도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 믿고 거기랑 거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품질이 좋은데도 직접 얘네들이 거래해 본 적이 없어서 과연 수출을 처리할 수 있을지 제때 물량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 한번 직접 수출을 경험하고 이런 역량이 쌓이면 앞으로 더 좋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소개하고 프로모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포테이토 디펙트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셨나요? 사실 이제 현지에서. 이거는 현지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그 방법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왜냐면 자기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안 산대.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상인들도 니네 포테이토 디펙트가 나와서 가격을 더 쳐야겠어. 더 싸게 사거나 이런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커피를 해보니까 포테이토 디펙트가 있다는데 안 팔리는데 하면서 이제 귀를 들고 관심을 좀 가져요. 근데 그런 게 나왔다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협동조합을 방문할 때 계속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냥 파치먼트 고를 때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체리도 계속 플로팅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한 번에 되지는 않는데 농부들도 스스로 계속 인식하고 이게 문제라는 인지 제고가 돼야 이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저희 쿠카모 협동조합이랑 3번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3년을 잔소리를 한 거죠. 정말 가면서 매번 갈 때마다 잔소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체리 플로팅부터 시작해서 파치먼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품질 관리는 그래서 일단 제일 우선은 포테이토 디펙트 관리. 근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재작년에 샘플들을 테스트할 때 조금씩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안 나와요. 네, 작년도 안 나오고. 관리를 네.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농부들도 노력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품질 관리는 루안다는 워시드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내추럴을 잘 하지 않아요. 내추럴을 옛날에 그 올디너리 커피, 옛날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워시드가 좋은 커피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 또 시장이 바뀌면서 내추럴 허니 발효 커피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내추럴 커피를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또 잔소리를 하죠. 내년에 허니를 해라. 내년에 뭐를 해라. 니네 COE 나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 봤니? 이렇게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면, 그래도 또 이렇게 몇 번 계속 잔소리를 해야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하더라고요. 사실 하나의 예로 작년에 COE 루안다에서 지낼 때 제가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주리는 아니지만. 근데 그 COE에 참가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하나의 또 목표였어요. 작년에. 저희 조합들이 COE 못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되게 속상했죠. 이때 나가야 되는데 잔소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카고 오브 엑설런스 그 세레모니 행사가 있는데 제가 저희 직원을 데려갔어요. 그 세레모니 제가 초대받아서 가는데 저희 직원이 이제 협동조합 농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데려가서 그 세레모니에 같이 참석시켜놓으니까 보니까 자기가 같이 커피 키우던 농부가 저기 COE에 선정돼서 막 상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자극을 받았네. 아 저렇게 팔리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내년부터 COE 해야겠다.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잔소리하고 또 챙기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관리에 또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사시면서 국내에는 어떻게 주로 이렇게 전달하세요?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국내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소속으로 나갔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이메일과 뭐 카톡, 한국은 참 카톡이 잘 되는 거죠. 카톡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근데 시차가 사실 7시간이 나거든요. 한국이 7시간이 그렇죠. 빨라요. 그래서 한국에 아침에 8시, 9시에 출근하면 저는 새벽 1시, 2시인 거예요. 그렇지. 이제 시차 안 맞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카톡이 막 엄청 많이 전에 와 있는 거지. 메일이 엄청 많이 있고 그러면 아프리카 거기서 제가 오전은 한국에서 퇴근 시간 직전이에요. 그러네. 저는 오후 그 한국이 퇴근하기 직전에 오전에 미친 듯이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인터넷 인프라가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와이파이 잘 터져요? 와이파이는 좀 터져서 카톡도 내고 그래. 하는데 데이터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업로드해서 이메일 하나 보내면 뭐 한국은 진짜 3초 안에 가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란 게 돌아오니까 정말 3초 안에 가는데 거기 1시간 이상 걸려요. 보내려면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죠. 얘가 언제 가나 이 자료는 언제 가나 그러다 끊기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전기도 많이 나가고 아직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하지만 할 수 있는 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뭐 어떤 재미있는 일이나 뭐 에피소드 이런 건 없나요 혹시? 뭐 어디 뭐 일요일 날 갑자기 어디 지방에 놀러 갔는데 뭐 어떤 축제가 있어서 봤더니 뭐 이런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기억들만 안 좋은 기억만 있어요? 아니 뭐 사고를 당했다든가 네. 뭐 죽을 뻔했다든가 뭐. 사실 제가 현지에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어요. 네. 사고 났어요? 네.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간지 한 달 만에 네. 이제 지금이 5월이죠. 제가 가서 3월 말, 3월 초 이때가 그 말씀하신 루안다는 제노사이드 추모 기간이에요. 그게 4월 초에 일어나서 한 100일 동안 자행이 돼서 실제로 매년 그 4월 첫 주부터 100일 동안 약간 국가적인 추모 기간을 가져요. 네. 근데 그게 그 부활절 휴가 바로 직후에 오거든요. 근데 부활절 휴가가 되고 제노사이드 기간이 되면 나라가 우울해지고 이래서 외국인들이 다 휴가를 나가요 보통. 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처음에 2월 말에 가서 한 달 후에 3월 말쯤에 그 휴가가 오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여기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은지 외국인이 나가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다 슬슬 나가고 이제 막 현지 애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고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도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게 대충 눈치를 채고 휴가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 업무를 딱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난 이제 휴가를 가야지 라고 하는 집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이제 제 차랑 이렇게 삼거리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던 루안다 현지 친구랑 빡 부딪혔는데 바로 앞에 경찰이 있었어요. 가해자 해피되네요. 근데 사실 이 되게 애매한 그거였는데 이게 삼거리였고 저는 이제 좌회전 깜빡이를 놓고 가는 지역인데 걔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미친 듯이 와서 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다친 거죠. 네, 이렇게 자전거라서 약해서 통 튀겨가지고 이렇게 탁 부딪혀서 다쳤는데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저도 간지 한 달 만에 깜짝 놀랐겠네. 사고가 나서 물론 병원에 데려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처리를 했는데 제가 뭐 보험도 들어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뭐 일단 제가 100%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제가 자전거 물어주고 자전거가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수습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저랑 경찰서에서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음날 오더니 마음을 싹 바꿔먹고 온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네.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했죠. 갑자기 저한테 100만 원을 내고 오라고. 진짜로? 네, 마음이 싹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100만 원을 내놓을 이유도 없고 사실 그거는 전혀 문제 없이 제가 돈을 내거나 하는 거 없이 처리가 되긴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저도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사고를 내본 적이 없는데 그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또 현지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현지에 좋은 일 하러 좋은 곳에 왔는데 이런 외국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너무 서럽고 그렇겠네. 너무 서럽고 순간에 사실 정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래서 막 경찰서장 앞에서 막 울고 경찰서장 앞에서? 네, 서장 앞에 가서 이렇게 별 3개 달린 서장 앞에 앉아가지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울고 막 이렇게 막 서장님이 토닥거려주고 그런 일들이 근데 그 한 달에 루안다 간지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라서 어우, 깜짝 되게 놀랐겠네. 많은 생각과 뭐 이런 이제 그렇겠네. 그런 좀 마침 휴가 기간이라 좀 쉬면서 이제 나중에는 좀 괜찮아졌고 그때 되게 그 다음부터 운전을 되게 조심하게 된 거지. 그 다음부터 자전거는 근처에 두지 않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1년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사고나 이런 건 없긴 했는데 그게 기억이 하나 나고요.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새카맣고 사실 뭐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데 가면 뭐 사실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없고 막 무서운 사람도 많고 하긴 한데 루안다 사람 아까 제가 1000개의 언덕, 10,000개의 미소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게 왜 그런지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1년밖에 안 살아서 모든 걸 제가 다 알긴 어렵지만 정말 순박하고 정말 착해요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비슷해요 루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쌀쌀맞고 표정도 굳어있고 말도 잘 안 하고 자기 속을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내다가 친해지면 그러니까 정말 농담도 많이 하고 간이나 쓸개 다 빼주고 집에 와서 밥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정을 정말 많이 줘요. 근데 친해지는데 속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왜 10,000개의 미소라고 하는지 그 친해졌을 때 미소를 싹 하는데 이가 하얗게 보이는데 너무 그래서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귄 사람이 있어요? 사귀는 친구로? 친구를 예. 사귀어본 사람이 저는 아니 그거 말고 딴 점을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서 그 현지인들에게 초대받아가서 네. 밥을 먹어본 적이 있냐? 저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서 이제 예. 저희 지부를 설립해서 현지인들 직원으로 보여있는데 예. 저희 현지인 직원들이랑 정말 친하게 지냈고 현지인들 직원들은 집에는 다 가봤고요. 아 그래요? 2번씩 방문한 적도 있고 그 식사는 어떻게 해요, 네, 그분들? 다른 얘기를 하면 음. 아프리카는 일단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엄청 느린 나라예요. 느린 나라인데 음식도 시키면 식당 가서 시키면 1시간 반 2시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저기 뛰어가는데 뛰는 것도 느리게 보여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느리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도 급하잖아요 또. 근데 이제 자기들도 자기들도 자기들이 느린 게 아는데 그냥 천연적으로 느려요. 원초적으로 느려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생활하게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회사도 생기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루안다의 키갈리 수도에 있었는데 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회사도 하니까
이게 느린 삶이 때로는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식당 가면 주문하면 2시간인 거예요. 많이 생각이 안 되는 밥 못 먹겠네. 근데 자기들이 고안을 해낸 게 뭐냐면 일단 아프리카식 뷔페가 있어요. 물란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요리를 안 하고 미리 요리를 해서 뷔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뷔페를 잠시 1시간 안에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직장이 있는 부분에는 물란제라는 뷔페 메뉴가 다 정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외국인들이 먹는 것 이렇게 인식이 돼서 현지 집에 가니까 자기 물란제를 잘 안 먹는데 저를 위해 물란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영 초반에 이제 물란제라는 네. 게 이제 현지인들이 만드는 뷔페 뷔페인데 현지 음식의 뷔페인데 네. 빨리 먹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건데 이게 자기들한테는 되게 나름 고급 음식인 거예요. 종류가 네. 많아요? 뭐 이제 샐러드, 야채, 그다음 뭐 양파, 토마토, 그냥 그 소고기 조금 그리고 밥, 뭐 그다음에 옥수수, 고구마 뭐 이런 식. 네. 맛있는 근데 거. 뭐가 네, 어떤 게 맛있는데. 안 맞았어요? 뭐 향이 안 좋았어요? 향신료가 있나? 뭐가 안 맞았어요? 이제 양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그 자체 아. 자연 그대로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나는 소스도 없고 쌀이 한국 같은 쌀이 아니고 이제 날아다니는 쌀이고 그리고 알람. 소스는 딱 하나 있어요. 그 고기 할 때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 얘기하면 우리 토마토 소스에 뭐 다른 것들은 소금도 들어가 있고 뭐 음. 갈릭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이게 가미된 맛이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가 소금 자체에 토마토 간이 소스로 안 된 들어간 네. 거야. 네, 그런 맛이에요. 이게 뭐 못 먹을 건 아닌데 맛있진 않은데 그 현지인 집에 갔을 때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저도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니까 퀄리티가 나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뭐 이제 맛있게 먹게 조금 익숙해지셔서 그렇죠. 예. 어쩌나. 매일 점심에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럼 그분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뭐 영어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일단 원래 그 벨기에한테 식민지배를 당해서 벨기에가 불어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루안다는 맨 처음에는 프랑스, 스와힐리어, 루안다어 이렇게 세 개를 썼어요. 근데 제노사이드 이후에 그 에이드 자금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루안다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영어를 써야겠다 이게 하면서 이제 좀 나중에 들어온 언어가 영어가 돼서 4개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요즘은 영어가 너무 경쟁력이니까 모두 다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머물던 수도는 영어가 좀 돼요. 이제 저희 현지 직원들도 영어가 돼서 저는 현지어도 조금 배웠지만 주로 영어로 얘기를 했고 근데 영어를 원래 불어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배운 친구들이라 영어가 뭔가 불어틱해요. 어순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저는 현지 직원들이랑 영어로 얘기하고 저기 커피 농부들이랑은 현지 직원이 커피 농부들이랑 자기들 언어로 얘기하고 예.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예. 막 영어는 뭐 거의 못하죠. 네. 거의 못하시고 그 약간 농부들도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영어는 못하는데 일본어는 하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 아. 영어는 못하는데 불어는 불어는 아세요? 하시고. 약간 그런 아 느낌. 원래 네. 벨기에 영이었으니까 벨기에가 불었나요? 네. 아. 그렇고. 보면서 원진이가? 근데 네. 재밌게 볼 게 아니라 그 슬프게 봐야 되겠죠. 맞아. 어. 그 영화를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랬어? 재밌다기보다는 진짜 너무 슬프게 와, 진짜 어떻게 저런 CD가 같은 민족끼리 저런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을까 막 그럴 정도로 되게 그렇게 네. 감동을 받아서 봤는데 지금도 그런 게 그 나라에서는 그런 차별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차별. 그 제노사이드 민족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 제노사이드니까 사실 인종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내전이라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 잘 해주셨다시피 루안다의 종족이 이제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의 마이너라서 피그미족 같은 작은 족이고 그 2개가 이제 메이저가 후투와 투치 맞아요. 예, 요 갈등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 갈등이 이제 식민지배 벨기에족이 일으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갈등이 어떤 걸 제가 이게 뭐 단정하게 어렵지만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역할을 했던 게 투치족이고 그러니까 밑에서 피지배를 받았던 족이 이제 후투족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 후투족이 이게 중간에 저희는 뭐 독립하고 뭐 이제 공산당 뭐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 저희의 이제 그 농민들 일반인들이 그 친일파였던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정말 친일파 뭐 잘못을 했냐 이런 건 되게 다른 문제인데 어제 좀 히스토리도 다른 문제인데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벨기에와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이 식민지배를 한 나라들이 신분증에 써놨어요. 얘는 후투족, 투치족. 근데 근데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직도 감론을박이 많아요. 아닌 사람이 네. 그렇게 됐을 확률이 왜냐면 있기 때문에. 그 딱 그냥 구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우생학의 관점에서 구분을 해버린 건데 벨기에에서 투치족은 피부가 약간 갈색.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족 같은 사람들을 투치족으로 불러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코가 높고 피부가 약간 갈색. 이런 애들은 투치야. 근데 좀 작고 땅딸만하고 좀 까맣고 이런 애들은 후투야. 이런 식으로 그 생김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뭐 맨델의 뭐 유전 법칙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왜 우성 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섞이잖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라도 살다 보면 후투도 투치랑 결혼하고 사실 이제 그렇죠. 그 어떻게 됐는지 이거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냥 외형만 가지고 혹은 이제 네가 아빠가 투치였으면 넌 투치야. 너는 엄마가 후투지만 아빠가 투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신분증에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같은 집안인데도 엄마가 투치, 아빠가 후투, 그럼 나는 후투인데 뭐 이게 나는 뭐 사실 투치족의 형상이 더 많고 이런 식의 됐는데 그래서 신분증 기준으로 이제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 그 말씀드린 부룬디 대통령과 론 대통령이 죽으면서 이게 빵 터져서 이제 100일 동안 학살이 일어난 건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사실 그 전쟁을 이제 평정시킨 게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분은 투치 출신이세요. 우간다로 망명을 갔다가 이제 루안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쫙 평정을 해버리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 폴 카가메라는 국제사회에서 지금 되게 유명한 대통령 분이신데 사실 이제 3선을 하셨어요. 제 작년에. 그래서 제가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어떤 느낌이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느낌. 통치를 오래 하니까. 예, 경제 개발을 일으키고 나라를 이제 이룬 그런 대통령의 느낌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그 평정하고 나서 신분증에 후투, 투치를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우고 다시는 후투족이 없고 투치족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우생학으로 너의 생물학적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셜 클래스니까 그동안 사회적인 직위로 갈등이 벌어졌던 문제다. 이거는 뭐 너는 뭐 그러니까 뭐 흑인 뭐 백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살았고 그냥 그렇게 뭐 유목민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지 이거는 사회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꾸리고 가고 있고 제노사이드 얘기를 그런 후투 토치 이런 갈등의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에 그런 거를 찍을 수 없고 그거를 차별을 할 수 없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하고 있어요. 차별은 겉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 이게 깔려있는 25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희는 6.25 전쟁이 한 60년 됐죠. 저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북한군 이런 거에 잘 모르지만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지금도 막 공산당은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있긴 있어요. 지금 사실 25살 이후에 루안다 성인들은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장제적으로 3, 40대 아저씨 네. 사람들은 다, 다 그걸 네,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겠네. 있는 어렸을 거죠. 때그 네. 문화 충격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들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말을 못하도록 하거나 약간 이런 강제성을 깨는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억이 이제 얼마나 나라를 황폐화 시켰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이제 정부를 이제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요. 대통령이 98%로 당선됐어요. 이거는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심리가 제가 이해하기는 이 대통령이 남아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다시 전쟁이 자식도 그렇게 일어날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고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저는 오는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투와 투치가 그러니까 루안다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아래에 있던 부룬디, 옆에 있던 콩고, 우간다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쪽에서 일어난 아프리카 내전 사건의 핵심이에요. 아직 그 반군 잔존 세력들이 주변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 중에서
르완다가 국방력도 세고 대통령의 정치력과 통치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옆에 뭐 그래서 콩고가 위험하고 그래서 부룬디가 위험한 거고 저희가 못 가요. 그냥 여행으로 못 가는 나라들이에요. 아직도 내전이 있고 위험한 나라들인데 이 바로 옆에 국경에 있으면서도 그 대통령이 엄청난 통치력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그래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뭐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해외 학자들은 여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이제 르완다 대통령 국가 정책으로는 이런 잔존하는 위험을 없애고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무슨 IT 이런 거 4차 산업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따라다니고 커피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 8%가 나오는 나라 굉장히 외국인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로 이제 나라의 이미지 탈바꿈을 하고 있죠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98% 지지율.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좀 그 폭탄의 잠재력을 안고 있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정서적으로 꽉 눌러놓은 것 뿐이지. 그게 또 잠깐 이야기가 방송에 한번 들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근데 지금 찾아봤거든요. 위치가 어딘가 싶었더만 되게 아프리카 한 가운데 약간 가운데쯤. 콩환하게 잡게 돼 있어요. 그 정말 거기는 그 지금 뭐 가로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완전 어두워지나요? 저녁이 되면 완전히? 저녁에 되면 가로등이 있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어두워요. 한국에 비해서 되게 많이 어둡고 그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예 없진 않고 그래도 르완다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전남 정도 수준이 돼서 그래도 메인 국도들이 좀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커피 산지 다니면 되게 길이 험해서 막 차도 막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길이 르완다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도가 거의 다 깔려 있고 물론 마을 시골로 들어가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들은 다 이제 그 가로등이 다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긴 어둡죠. 다른 뭐 이제 뭐 한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둡긴 어두운데 그럼에도 아까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님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시 보통 5시, 6시에 해가 지거든요. 어두울 때 제가 밖에 동네 산책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되게 큰 유명한 범죄 사건이 나오면 살인이 나면 나라가 난리가 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별로 안 큰 게 일어나는 나면 강도 정도가 뉴스에 나오고요. 외국인이 당하는 범죄는 이제 그 도둑, 훔치는 거 정도, 소매치기 정도. 이게 그냥 외국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범죄고 여자들에 대한 범죄도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편이고 주변국에 비해서.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느 정도나 한국 사람 200명 정도 있어요. 네. 꽤 많이 계시네. 그분들은 뭐 하세요? 그거 이제 걱정이? 커피 아니면 관광 제가 오시는 볼 때 분들한테. 절반까지는 아닌데 대다수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게 제일 빠르니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국제개발 NGO 활동으로 오신 분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KT 일단 한국에 깔려 있고 거기 많이 가진 않지만 KT 깔려 있고 뭐 이제 작은 사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무슨 현지 식당을? 네 현재 한국식당 한국식당. 한국식당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슨 약간 뭐 그 르완다를 산업 쪽으로 보고 뭐 양잠 이런 거 하여튼 뭐 농업 쪽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 커피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있었을 때 한 서너 분 있었고 커피 교육으로 들어가서 익히시는 분들은 없어요? 교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가고 싶으세요? 예. 제가 가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노동자들부터 어떤 커피가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서 표현을 해서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내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더 잘 골라야 되겠다, 뭐 이런 신념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커피 그 가공이나 품질 교육은 이제 현지 단체들이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일종의 그런 역할인데 네. 저희도 이제 오피스에 작은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해서 저희도 이제 마시는 커피 문화를 좀 르완다에 많이 전파하려고 사람들이 그래, 마셔버릴 슬프잖아요. 이게 자기는 열심히 네. 따서 하고 있는데 그 맛을 모르잖아. 그게 너무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마시고 카페가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그 커피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게 차거든요. 거기도 차를 키워서 전통적으로 아프리카티 그 생강티 비슷한 밀크티 비슷한 티를 마셔요. 그래서 커피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커피를 키웠는데 이거는 그냥 수출하는 돈 되는 작물이지 먹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좋은 거는 다 하고 네, 이 다 적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제대로 된 걸.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작년부터 이제 늦긴 했지만 저희 말고도 미국에서 이제 이런 커피 관련 저희 같은 공정무역이나 커피로 국제 개발하려는 이제 회사들 단체들이 와서 카페를 내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내는 카페가 그런 교육 목적으로 내는 카페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요. 하나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저도 이제 유명하셔야 되지만 퀘스천 커피라고 미국에서 이제 만든 사회적 기업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거기는 미국에서 큰 생두회 회사가 아예 NGO를 내고 스페셜티를 목적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블룸버그 쪽이랑 해서 이렇게 자선 기금을 모아가지고 한 100억씩 투자를 해서 만든 카페가 하나 있고 유일하게 사실 좀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정도 거기서 이제 뭐 커피 교육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아직 일반 루안다 사람들한테 막 친숙하게 다가가기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좀 더 저도 뭐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공룡무역 뭐 실현해야 되는데 진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조금 더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까 그 김다영 쌤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커피가 어떤가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농장의 그 히스토리가 떠올랐다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그래요. 받았어요. 되게 우리가 진짜 인상 커피를 해야 되는 목적이 이 그 커피를 생산한 그 농부들과 그 과정에 그 손이 묻은 그 스토리들을 알리는 게 커피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인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커피 품질만 평가하고 좋은 거, 싼 거 막 따지지 이런 않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가성비 조금 하고 앞으로 저도 커피 초이스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김은재 대표님처럼 뭔가를 이렇게 커피를 초이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많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맞아요. 이게 커피가 뭐 가공 프로세싱이 어떻고 뭐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게 소비자에 의해서 이게 최종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고 소비자가 마셔줘야지만 소비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스토리들을 많이 이렇게 아까 그려주시고 스토리가 좀 즐거워야 되는데 커피 산지 스토리는 다 슬퍼 우울해. 식민지 역사라 눈물 나고 막 눈물 나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라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슬프고 기뻐야 돼. 제가 해보니까 제가 모임을 해보고 쭉 진행을 해보니까 커피 이야기가 즐겁고 재밌어야 돼. 공정무역이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즐거운 공정무역이 얘기 재밌어야 돼. 즐거운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네 개가 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입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커피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가 아까 공정무역에도 그런 거 어떨까 싶어서 얘기는 아직 안 했었는데 커피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슬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눈물 얼마나 슬퍼 안 나가잖아. 안 나가? 안 안 나가? 나가요. 우리랑 봐야지 이제 어버이날 5월인데 안 나가지. 어머니날도 안 나가.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 어머니 정이라고도 바꿔서 그래도 안 나가.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즐겁고 잘라야 재밌어야 돼. 근데 이거는 재밌어요. 저는 스토리 라인 잡기 나름인데 왜냐면 어머니의 눈물 이것도 이거라고 어머니의 눈물이 나오는 히스토리 저도 아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이게 어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내전 학살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많이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잖아요. 엄마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엄마들도 이제 동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투치족 엄마도 있고 후투족 있고 근데 이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나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였고 막 이런 거 서로 화합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걸 겪어내고 나중에 화합해서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커피를 판 게 어머니의 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 스토리도 있는데 이걸 어머니의 눈물로 포커스를 해버리면 죽게 되지만 아니 그 젓갈의 평화 동침 스토리 차라리 이게- 젓갈의 동침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다. 아니야 그럼 재밌어야 돼. 뭐 첫 키스에 달콤하고 이런 좀 다양하다니까. 아니차 첫 키스 달콤하고 이런 거 맨날 찾아라 그냥. 마케팅이죠. 가족극에서 갑자기 죄송해요. 멜로로 가야 된다니까 멜로로. 이게 감성 포인트를 멜로 알지. 멜로 이게
달달하게 이게 바꿔야지. 근데 부풀 옛날에는 슬픈 게 먹혔어요. 옛날에는. 아유. 요즘은 카페는 기쁜 게 뭐. 이게 달달한 이제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카페를 해보니까 분위기 좋은 카페, 조용한 카페를 손님들은 원하고 찾아요. 근데 막상 자기들도 가보면 한두 번 오고 안 와. 왜 그러냐면 손님도 손님이 있어야 재밌거든. 그렇죠. 시끌벅적 해야 돼요. 카페는 시끌벅적 하자고 있는 거지. 사람 많이 모여서. 외국에 몇백 년된 카페가 왜 지금도 있는데 시끌벅적 하잖아. 조용한 카페들은 한 2, 3년 지나가면 주인 바뀌어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 가고 있어요. 루안다의 커피 우리 김당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칼림가의 북소리처럼 전 세계에 빠바박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요. 네, 루안다의 그런 역사나 이런 걸 열심히 잘 들어서 또 꼭 저희 회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루안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루안다의 대통령처럼 아주 훌륭하신 그런 1인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바람이고요. 지금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가셔서 너무 많은 일을 잘하고 오신 것 같으네요. 느끼는 점이 많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가시기 전에도 네. 커피를 주셨고 가 있는 동안에도 커피를 주셨고 또 갔다 온 후에도 커피를 주셨고 근데 되게 감동적인 게 아까 그런 멘트도 우리가 커피를 품질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커피랑 같이 함께 커핑을 하다 보니까 좀 맛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혼자서 커핑을 했을 때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듣고 커핑을 했을 때 커피의 그 뭐랄까 저한테 와닿는 커피의 맛은 달랐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스코어링만 따져봐도 이번에 이 5개 가져오신 샘플은 굉장히 훌륭한 루안다에서 굉장히 루안다 수룽 솔향과 약간 자스민 같은 플로럴 그리고 너트류의 고소함 굉장히 여운이 긴 이런 루안다의 그런 커피의 뉘앙스가 충분히 녹아들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단맛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커피 그리고 내추럴 커피도 일반적인 과거의 아프리카 그 내추럴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추럴처럼 굉장히 밝고 달고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도 엄청 발전되어서 왔으니까 뭐 다행선생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또 그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커피들 같습니다. 너무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뭐 지방이나 어디 가면 가끔씩 보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와닿고요. 그리고 공정원 커피가 약간 슬프게 듣겠어요. 처음에 뭐 내전이고 뭐 하는데 근데 어머니 눈물도 하니까 저는 한국 의미로는 커피랑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대표님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다 끝나가니까 느껴지는 건 그때 뭐 1000개 뭐 언더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그 행지인들 다 하기 되게 어려운데 막 다가가면 뭐 다 퍼줄 좀 순수하다 그러는데 제가 느낀 이번 커피 모임에 여운이 남는 거는 좀 미소를 많이 걷고 가는 느낌? 그 나라의 루안다 미소를 좀 느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로 해서 이 루안다 흙맛이 많이 나는 그런 커피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져오신 거 보니까 이게 전혀 그런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쪽 커피랑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고. 네. 아로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루안다 커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그 원진이 형도 스토리를 좀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추가하면 안 되세요. 너무 그거 말고 그 청개 언덕 청개 너 언덕, 만개의 미소. 야, 만개의 미소를 붙이라고? 만개의 미소, 어머니의 눈물, 그래, 만개의 미소로 가자. 청개.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그 저희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메인 게스트이신 김다현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사실 이제 네. 루안다에서 진짜 돌아온 지 한 달이 돼서 저도 아직 어리버리 얼떨떨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가서 그러니까 루안다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걸 도와주고 싶은데 한국에서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들고 약간 그런 고민이 들던 시기인데 우리 또 이제 대표님 불러주셔서 아직 저희 내부에서는 아직 이런 얘기를 안 풀어봤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근데 이 지금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도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고 머릿속으로 또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이제 더 많이 보게 된 자리라서 이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일단은 뭐 저는 일단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4개들의 이 커피들이 어떻게 왔는지 봐서 이제 앞으로 뭘 더 얘들한테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된 자리였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 형식으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것은 김다영 쌤이 정말 커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막 느껴졌어요. 뭐 공정무역 커피를 떠나서 하여튼 크게 봐서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공정무역 활동을 하고 계실 또 그런 바탕에서 해외도 갔다 오시게 된 것이고 또 더 기대되는 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이분의 그 앞으로의 행보 커피를 얼마나 또 더 이렇게 전문가가 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실지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느낀 것은 내가 공정무역 커피를 내가 과연 얼마나 소비를 했나 이런 거를 반성을 하게 되면서 내일부터라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작은 커피 양이지만 공정무역 커피를 조금 더 소비하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가 느낀 바대로 좋은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제 바람인데 잘 편집을 해서 그 밑에다가 영어 자막을 넣어서 이 커피를 직접 키우시는 그 농부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오늘 생각이에요. 좋은- 저희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예, 알고 계시면 그분들도 또 네. 다른 쪽으로 또 더 많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찍어줘야지 그럼. 네. 자, 이걸로 일시적인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